오늘은 북한 전역을 뒤흔든 평양 당국위 간부의 사모님의 실종 사건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어느 날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에서도 가장 높은 성벽 안에 살던 중앙당 고위 간부의 아내 김정숙 씨가 아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 금고에서 발견된 것은 수만 달러의 돈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조선의 진실이 담긴 비밀 수첩이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2020년의 어목한 겨울. 영하 20도의 칼바람을 뚫고 그녀는 왜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압록강 물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총구가 뒤통수를 겨누는 그 긴박한 순간,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평양 사모님에서 탈북자가 된 정숙 씨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3,000km의 생사 여정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이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자유의 무게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깊은 울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겉보기엔 완벽했던 평양의 어느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양의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서울 압구정이나 강남이 처음 생겼을 때의 그 화려함 기억하시죠? 제가 살던 평양 중구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외제 승용차가 집 앞에 대기하고 저녁이면 당 간부 부인들과 모여 앉아 최고급 수입 화장품을 바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시커먼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문을 걸어 잠그자 평양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쌀을 구할 수 없었고 권력이 있어도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고위 간부의 자식들이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발요. 우리 아이 약 한 알만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평소 저를 따르던 하급 간부 아내가 제 발치에 엎드려 울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배급이 끊긴 평양 거리에 선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고 밤마다 보위부의 트럭 소리가 골목을 헤집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숨을 죽이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까?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론 피눈물을 흘리는 화려하게 치장된 지옥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흐느끼며 안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서 나온 건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작은 USB.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건 다 거짓이야. 우리 아들만큼은 이런 거짓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어. 수첩 속에는 남편이 중앙당에서 근무하며 남몰래 적어둔 비밀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최고지도층이 사들인 사치품 목록, 그리고 남쪽에서 보낸 원조 물자가 어떻게 군부대의 배를 불리는지로 가득 차 있었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USB 속 영상을 보았습니다. 남조선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말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리던 평양의 부귀영화는 제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얻은 독사과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각성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온 보위부의 구둣발 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았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남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끌고 갈 때 남편은 단 한마디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그것이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함경도 오지의 탄광촌으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6.25 전쟁 때 가족과 생이별하던 그 처참한 심정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날 밤 창고 방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 수첩과 USB를 제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자. 살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에서 살아나보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평양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미 저희를 찾는 보위부의 호각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보다 차가운 강물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은 1분 1초가 교수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이후 북한의 모든 열차는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멈춰섰습니다. 저희는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열차 밑바닥에 몸을 숨겼습니다. 날아오는 석탄 가루에 눈도 뜨기 힘들었고 살을 에이는 추위는 뼈마디를 깎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아들의 입에 수건을 물렸습니다. 혹시라도 신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제 팔을 아들에게 내주어 깨물게 했습니다. 제 팔에는 아직도 그때 아들의 이빨 자국이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보위부원의 전등, 불빛이 저희 코앞을 지나갈 때 저는 숨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북한이라지만 2020년의 검문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준 마지막 미화 $100를 검문관의 손에 쥐어주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고향집 마당에 묻어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제발요. 그 거짓말이 제 가슴을 도려냈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간신히 국경 근처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2020년 겨울의 압록강은 강물이 아니라 거대한 면도날 같았습니다. 국경 봉쇄령으로 인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쏘아 죽이라는 사살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을 때마다 저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흙을 씹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아들아, 돌아가면 조용히 울지 말고 빨리 가야 죽음뿐이야. 해. 하지만 건너가면 삶이야. 괜찮아, 아들, 엄마 엄마가 믿고 지켜줄게. 딱 한 번만 조용히 용기 울지 말고 내자. 빨리 가야 해. 강물에 몸을 담근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발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탕 하는 총성이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초병이 저희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물 표면을 튀기며 제 어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뒤에서 밀며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아들만은 제발 제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손이 닿았을 때 제 온몸은 피와 얼음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낀 건 통증이 아니라 살았다는 경련 섞인 환희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지만 그곳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밀고 하면 큰돈을 준다는 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희는 짐승처럼 산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아들은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발견한 것은 늙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여길 왔어? 할머니는 공안의 눈을 피해 저희를 돼지우리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옥수수 죽과 낡은 손바지를 내어주셨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피난민들에게 주먹밥 하나 건네던 그 따뜻한 정, 타국 땅에서 만난 그 정이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의 아들도 예전에 한국으로 돈 벌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며 저희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한국에 가서 보란 듯이 살아야 해.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국 공안의 추격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할머니는 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쌈짓돈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뒷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뒤로 하고 저희는 다시 희망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메콩강의 흙탕물을 건너는 여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말, 전 세계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줄 조력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오직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 정글을 헤맸습니다. 독충에 물려 아들의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을 때 저는 제 옷을 찢어 아이를 등에 묶었습니다. 엄마가 갈게. 엄마가 널 업고 끝까지 갈게. 쉰이 넘은 나이에 40kg가 넘는 아들을 업고 정글을 헤치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서 태국 군인들과 마주쳤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태극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제가 아는 유일한 단어를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군인들이 당황하며 저희를 붙잡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지옥의 문이 닫히고 사람 사는 세상의 문이 열렸구나. 영사관 보호소에 도착해 태극기를 만지던 그날,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한국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처음 한국 마트에 갔을 때 산처럼 쌓인 사과와 배를 보고 멍하니 서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흔한 것이 북에선 목숨보다 귀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이 누리는 이 공기와 자유가 얼마나 눈물겹게 귀한 것인지 저는 매일 온몸으로 느낍니다. 2020년 이후 북녘 땅은 더욱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제 남편은 아마 차가운 수용소 어디선가 저와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있겠지요. 저는 오늘도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던 고향 집 대신 한강변을 걸으며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느새 대학생이 됐어요. 당신이 꿈꾸던 그 자유로운 아이로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통일된 그날, 당신이 좋아하던 대동강 숭어국을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제 고생은 충분히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간절하고 절박한 사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 편을 더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